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그 한눈에 보기 주제 1번 선사문화와 여러 나라의 성장을 50분에 걸쳐서 같이 채워보았습니다. 첫 번째 찍은 영상이 50분이 될 줄은 제가 계획을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약간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자면 일단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청동기, 철기,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마는 사실 거의 여러분 이제 중학교 학생이었거나 또는 이제 전근대사를 좀 축약하지 않고 그대로 배웠다면 거의 3시간, 4시간에 걸쳐서 배워야 되는 방대한 양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1시간 안에 끝냈다는 것은 좀 핵심을 간추려서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상을 듣는 게 좀 힘들었겠지만 고등학교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적응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혹시 중간에 졸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빈칸 빠짐없이 채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영상은 이제 한눈에 보기 주제 2번 삼국과 가야의 발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에 들어가기 전에 삼국시대 이제 주요한 사건들과 어떻게 그런 사건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나고 연결되는지 특히 이 삼국 부분은요. 그런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국시대 하면 여기 표에도 나와 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가 서로 이제 항쟁을 하면서 발전을 해나갔던 시기잖아요. 한반도라는 정해진 땅 안에서 서로가 치열하게 경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한 나라가 강해지거나 전성기를 맞으면 나머지 두 나라는 힘이 약해지거나 쇠퇴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어떤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각각 그냥 고구려는 이랬고 백제는 이랬고 신라는 이랬다 이렇게 따로따로 외우기보다는 고구려가 이럴 때 고구려의 이 시기에 백제는 어떤 상황이었나 또는 반대로 신라가 전성기였을 때 왜 고구려랑 백제는 쇠퇴를 맞이했는가를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좀 더 큰 그림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사설은 접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을 좀 30분 내로 짧게 끊었으면 하는 저의 어떤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바래 주시면서 영상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삼국과 가야의 발전 들어갈 때 방금도 말을 했지만 한 나라가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나머지 두 나라는 쇠퇴할 수밖에 없다.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당시에 전성기라 함은 삼국시대에서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뜻은 결국 영토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땅을 얼마만큼 넓혔느냐가 그 나라의 전성기를 대신 해주는 말인 거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보통 한 이제 기원전 1세기경부터 기원 후 1세기 그 안팎에 건국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오래전부터 이제 기록에 등장하는 것은 고구려입니다.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고구려의 1세기 태조왕 시기에는요. 이제 고구려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지도 한번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 진안, 편안 요 각 나라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일단 고구려는 1세기 태조왕 때 옥저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나라의 힘을 키운다는 것은 결국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동 지역으로 진출을 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동 지역은 어디냐? 여기 보시면 랴오허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이게 중국어 발음으로 랴오허강이고요. 이게 이제 그 한문을 그대로 읽으면 요하라고 부르는데요. 이 요하의 동쪽 요 지역이죠. 요하의 동쪽이 바로 요동이고요. 요하의 서쪽을 뭐라고 부를까요? 요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려는 북쪽으로 부여가 있는 지역까지 진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세기 고국 천황 당시에는요,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졌는데요. 왕위의 부자 상속이라 함은 왕의 자리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왕에게서 왕자에게로 물려주었다라는, 세습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자면 고국 천황 이전까지는 부자 상속이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왕을 뽑았냐? 부족에서 가장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선출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국 천황 때는 이제부터 내 아들에게만, 내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의 아들에게만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 말인즉슨 고국 천황 때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었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세기는 건너뛰고요. 4세기 중요합니다. 4세기에 이 고구려는요, 이제 미천왕 시기에 낙랑군을 축출하게 됩니다. 낙랑군이 어디냐, 이제 평양 지역에, 대동강 유역에 자리 잡고 있던 중국의 이제 뭐랄까 지방 정부예요. 지방 정부, 요 지역, 이제 한나라에서 파견을 해서 요 지역을 다스리던 중국 정부인데, 그럼 갑자기 왜 중국 정부가 여기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스렸냐? 고조선을 멸망시킨 게 바로 누굽니까? 한나라 아니겠습니까? 한나라가 고조선을 몰아내고 이 고조선의 근거지였던 대동강 유역에 낙랑군을 설치해서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제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이 중국 세력을 몰아내고 낙랑군을 쫓아내고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세기 때 고구려는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맞이하게 되는데요. 고국 원왕 때 백제 근초고 왕에게 고구려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고국 원왕은 전쟁에 나갔다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사망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국가의 큰 위기고요. 근초고왕, 백제라는 국가가 고구려의 턱 밑까지 바로 쳐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고구려의 이 세력은 굉장히 작아지게 되고요. 반대로 같은 시기에 백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 바로 근초고왕이죠. 고구려의 왕을 죽일 정도로 이 근초고왕 때 백제가 크게 성장을 하고 역사상 이제 백제 역사상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백제가 갑자기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됐는가? 위에 한번 보시죠. 고이왕 때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백제는요, 지도를 보시면 이 마한 지역에 요 마한 지역 있죠. 그 사만 지역 중에 마한 지역에 백제국이라는 나라가, 작은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제가 성장을 하면서 점점 국가의 어떤 기틀, 국가의 틀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 백제의 국가 틀을 마련한 왕이 바로 고이왕입니다. 일단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규칙이 필요하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율령, 법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관직의 등급을 제정합니다. 1등급 신하부터 9등급 신하까지. 오늘날 우리 공무원 체계가 1급 공무원부터 말단인 9급 공무원까지 그 체계가 쭉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관직의 등급을 매겨서 서열을 정리한 것이죠. 그리고 그 서열에 따라서 입는 옷의 색깔과 종류가 달랐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여러분 아직 그 교복에 명찰 안 다셨잖아요. 여러분 명찰 색깔이 무엇일까? 노란색인가? 하얀색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이제 중학교 때도 명찰 색깔 보고 학년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제 멀리서 봤을 때 나랑 명찰 색깔이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나랑 같은 학년이다. 그리고 나랑 명찰 색깔이 다르면 나보다 선배거나 나보다 후배거나 하고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도 그 사람의 학년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의 색깔을 다르게 해서 서열을 정리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그 서열의 가장 정점에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왕이다.
왕권을 강화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고이왕 때 백제의 이런 기틀을 잡고 나서 마한 지역의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이 목지국이란 나라를 공격해서 제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제는 마한의 우두머리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고이왕의 이러한 성장을 바탕으로 근초고왕 때 최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초고왕 역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고국천왕이 했던 것처럼 왕위의 부자 상속을 이때부터 실시합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고요. 목지국을 제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한의 나머지 영토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평양을 공격해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시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백제는요, 더 넓게 뻗어 나갑니다. 그래서 중국 지역에 동진이라는 나라와 교류도 하고요. 그리고 일본, 우리가 임진왜란, 외놈들 할 때 외자, 일본을 뜻하는 거 아시죠? 당시 외 나라의 규슈 지역과 교류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위세가 굉장히 뻗어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국의 동진과 교류를 하는 걸 바탕으로 침류왕 때는 중국 동진에서 불교를 수용하면서 종교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통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백제가 한창 잘 나가고 있을 때 고국 원앙의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소수리망입니다. 고구려의 소수리망은요, 고국 원앙의 뒤를 이어서 그 다 꺼져가는 고구려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 왕인데요. 일단 나라를 거의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단 힘을 모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합니다. 이 역시 중국에서 들여온 종교인데요. 여러분 이제 간혹 가다가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교 이야기를 할 때 중국에서 많이 받아들였고 중국 이제 지금 불교 문화 굉장히 많이 널리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불교 중국 종교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도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파가 됐고 그 불교가 우리나라에까지 전파가 됐다는 것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불교를 수용한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전까지 이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마찬가지로 자기 조상신을 섬겼어요. 각 집집마다 근데 조상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서로가 믿는 존재가 다 다르니까 이게 뭔가 생각이나 사상이 통합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불교를 이제 보급하게 되면 불교에서는 누구를 이제 딱 중심에 둡니까? 부처를 중심에 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조상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개인의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조상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부처라고 하는 공통의 어떤 존재를 이제 숭배하게 되면서 이제 힘을 쫙 모을 수 있는 그런 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 꺼져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해. 똑똑한 친구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수도에 태학이라고 하는 학교를 설립해서 인재를 양성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백제의 고이왕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수리망도 율령을 반포해서 법을 정비하고 나라의 질서를 세우게 되는데요. 이것을 기반으로 고구려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입니다. 여러분 광개토대왕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넓을 광활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열개, 열었다, 넓게 열었다. 뭘 열었냐? 땅을. 그만큼 영토 정복, 영토 확장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시대입니다. 광개토대왕 때 이제 적극적인 대외 정복 활동이 이루어졌는데요. 지도에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교과서에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고구려의 전성기 때 지도를 보시면요. 고구려의 수도인 국내성에서부터 부여의 밑까지
여기 랴오허강 기억나시죠? 랴오허강 직전까지 요동 지역의 대부분을 고구려가 정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기억하시죠?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여기서 말하는 만주벌판이 바로 여기입니다.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죠. 자,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광개토대왕은 주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간 화살표 보실 수 있는데요. 북쪽으로만 갔냐? 아닙니다. 남쪽으로도 갔습니다. 이 당시에 신라에 일본에서 왜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광개토대왕이 고구려 군대를 이끌고 신라를 도와줍니다. 왜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지게 되죠. 이런 기록이 어디 남아있냐? 광개토 대왕릉비에 남아있고요. 여기 사람의 크기와 한번 비교해보시면 굉장히 큰 비석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호우명 그릇. 호우명 그릇은요.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된 그릇인데요. 그 그릇 바닥에 을묘년 국강산 광개토지 호태왕 호십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그릇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이렇게 동그란 손잡이가 달린 요 그릇을 호우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우 중에 10번째 그릇이다. 그릇 바닥에 번호를 매겨놓은 거예요. 번호를 왜 매겼을까요? 잘 있나 없나 확인하기 쉬우라고. 그럼 굳이 번호를 매겨서 확인해야 될 필요가 왜 있을까요? 이거 사실 제사 지낼 때 쓰던 그릇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제사를 지내던 그릇을 신라의 아마 사신이나 뭐 누군가가 뭐 신하나 이런 사람이 가서 제사에 참여해서 받아오고 그걸 무덤에 묻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신라가 광개토대왕의 제사에 참여할 만큼 광개토대왕을 굉장히 이제 존경했고 따르고 고구려의 관계가 좀 좋았다.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다라는 증거로 활용이 되는 유물입니다. 호우명그릇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어서 장수왕이 등장하시죠. 5세기 광개토대왕의 아들로서 고구려의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던 장수왕은요.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은 북쪽으로 올라갔다면 아들인 장수왕은 남쪽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이 장수왕이 남쪽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이 북쪽 지역을 싹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장수왕은 마음 놓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적이 쳐들어오지 않겠지라고 안심하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원래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 한참 걸리기 때문에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 평양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천도라는 말 굉장히 자주 나올 텐데요.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수도를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평양으로 천도를 하고 이제 고국원왕의 복수를 이때 하게 됩니다. 고국원왕 누구의 손에 죽었습니까? 백제 근초고왕의 손에 죽지 않았습니까? 백제를 공격합니다. 장수왕. 그래서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한성을 함락시키고요. 이때 당시 백제 왕이 계로왕이었는데요. 계로왕이 이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약간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한성을 넘어서 어디까지 진출해오냐? 충청도의 중심 지역 중에 하나인 충주까지, 한반도의 정가운데까지 중부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 기록은 어디에 남아있냐? 충주에 가면 아주 유명한 유물이 하나 있어요. 충주 고구려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고속도로 휴게소의 옆에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충주 고구려비 보이시죠? 자, 고구려랑 관련된 비석 2개 있는데요. 광개토대왕릉비와 충주 고구려비 2개 있는데 둘 다 장수왕이 세운 겁니다. 광개토대왕릉비는
이름은 광개토대왕에 대한 비지만 자신의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장수왕이 세운 거고요. 충주 고구려비는 이제 장수왕이 나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세운 겁니다. 자, 이렇게 장수왕의 공격을 받아서 전사하게 된 계로왕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자, 계로왕, 백제의 계로왕은요, 장수왕의 남진 정책으로 전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당시 백제의 수도였던 지금의 서울이죠. 한성이 함락이 됐다. 무너집니다. 고구려의 손을 빼앗기게 됩니다. 백제 땅이 없어진 거죠.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이제 고구려의 뭐랄까 포로로 잡히거나 또는 도망을 쳤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계로왕의 뒤를 이은 문주왕은요, 한성, 빼앗긴 한성을 되찾지 못하니까 빠르게 재빨리 수도를 옮깁니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이라도 살아야겠다 해서 옮긴 수도가 어디냐? 당시 명칭으로는 웅진이라고 하고요. 현재 명칭으로는 충청남도 공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백제는 크게 3번 천도를 하게 되는데요. 뒤에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이제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요, 이제 무령왕 시기에 다시 한번 그 국가의 부흥을 일으켜 보고자 체제를 정비하는데요. 지방이 지금 굉장히 혼란하잖아. 왕도 죽고 막 떠밀리듯이 수도를 옮겨서 나라의 꼴이 굉장히 혼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무령왕 때는 지방에 22곳에 담로를 설치합니다. 22담로를 설치하는데요. 이 22담로는 왕이 믿을 수 있는 귀족을 지방에 보내서 그 지역을 좀 안정시키라고 가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뭐 고구려에 첩자 같은 사람 없는지 가서 좀 살펴봐라 하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지방 22곳에 파견을 한 겁니다. 왕권을 강화시키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에게 복수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러려면 이제 자신의 힘이 되어줄 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남조라고 하는 이제 왕국들과 교류를 이어가는데요. 이 남조와 교류를 한 증거를 골라라. 뭘 알 수 있냐? 무엇으로 알 수 있냐? 무령왕의 무덤, 무령왕릉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무령왕릉은요, 다른 백제 무덤과 달리 벽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이에요. 무덤 전체가 벽돌을 쌓아서 만든 겁니다. 흙을 덮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벽돌을 쌓아서 만든 무덤의 모양 자체가 중국 남조에서 만들던 무덤과 똑같다. 그래서 그 기술을 받아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령왕의 뒤를 이어서 성왕 때, 성왕도 중요하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수도를 옮깁니다. 그 당시 명칭 사비, 현재 명칭 부여. 그리고 부여가 왜 지금 부여, 이때 부여, 그 부여를 따온 거거든요. 이 고구려 위에 있던 그 국가, 이 부여를 따온 건데 왜 갑자기 부여라는 명칭이 지금도 남아있을까? 백제가 나라 이름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국호를, 나라의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게 되죠. 남쪽에 있는 부여다. 그 백제 건국 신화 옛날에 들으신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부여의 아들이 아니라 그 부여에서 도망쳐온 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고 그 부여에 두고 온 아들이 주몽을 찾아서 고구려로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몽의 또 다른 아들들이 이제 고구려를 떠나서 밑으로 내려와서 서울에 나라를 세운 게 백제다. 이런 건국 신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약간 백제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고구려에서 갈라져 나온 무리예요. 근데 지금 고구려 때문에 나라가 망할 뻔 했잖아요. 왕 죽고, 계로왕 죽고. 그래서 약간 그런 과거를 좀 끊어내고 싶었던 건지 우리는 고구려에서 갈라져 온 게 아니라 그 고구려의 더 위에 뿌리였던 부여에서 부여를 계승했다. 라고 하면서 남부여라는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제는요, 다시 한번 자신들의 빼앗긴 수도 서울을, 한성을
되찾기 위해서 누군가 손을 잡습니다. 그게 누구냐?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요 얘기하고 신라로 넘어갈게요. 신라의 진흥왕과 연합을 하여 한강을 되찾습니다. 한강 유역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믿었던 진흥왕이 배신을 합니다. 진흥왕도 이제 신라의 왕이었다가 신라가 약간 조금 저기 경상도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상 한강 유역 딱 한반도의 중심에 딱 진출해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야. 그래서 백제와 연합을 했던 걸 깨고 동맹을 깨고 오히려 백제를 공격해서 백제의 수도를 신라가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는데요. 그때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성왕이. 그러면서 이제 백제는 서서히 몰락의 길로 빠져들게 되죠. 자, 그러면 마지막, 삼국의 마지막 신라로 한번 가볼게요. 뭐 신라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혁거세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석탈의 기말지, 신라는 독특하게도 건국신화가 3개나 듭니다. 이 말인 뜻은 무엇이냐? 신라 초기에는 박씨, 김씨, 석씨의 성을 가진 부족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게 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뭐 이빨이 많은 사람이 왕이 됐다 해서 이사금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신라가 본격적으로 국가로서 자리를 잡게 된 건 4세기 내무랑 때입니다. 내무랑 때 그전까지 박씨, 김씨, 석씨가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내무랑이 성이 뭐냐? 김씨거든요. 이름이 내물이에요. 김내물. 좀 이상한데. 김씨, 이제 내무랑이 이제부터 나를 포함해서 내 후대는 반드시 김씨만 왕위를 할 수 있다. 김씨의 왕위 계승을 확정지어 버립니다. 그만큼 내무랑의 권력이 다른 박씨나 석씨보다 강해졌다는 뜻이고요.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걸로 이제 나를 더 이상 이사금, 뭐 차차웅, 거서간 이렇게 부르지 말고 마립간이라고 불러라. 마립간은 이제 당시 신라가 사용하던 순우리말 명칭인데요. 무리의 우두머리, 무리의 대장이란 뜻입니다. 위대한 사람, 그만큼 자신의 권력이 강해졌음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내무랑도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언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이 바다를 건너서 신라를 공격했을 때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게 되고요. 이것을 보여주는 유명한 그릇이 있었죠. 바로 호명 그릇. 자, 그런데 이제 광개토대왕은 이때 와서 신라를 도와주고 신라에 침입한 왜군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살짝 옆에 있는 금관가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야, 6가야 중에 당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금관가야의 힘이 굉장히 쇠퇴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가야 연맹의 맹주, 가야 연맹의 우두머리가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바뀌게 되는 시기가 요 시기죠. 선생님이 가야칸은 따로 안 만들어 놨는데요. 뭐 따로 이제 칸을 만들 정도로 내용이 많지도 않고 이제 오히려 다른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 보는 게 좀 더 쉽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쭉 5세기를 지나서 6세기가 되면 이제 신라도 본격적으로 우리도 이제 국가로서 좀 제대로 된 나라로 한번 이제 레벨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증왕 때 국호를 신라, 그리고 마립간이라는 그런 칭호 말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또 지증왕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왜 유명하냐? 당시 우산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산국, 지금의 독도다. 독도와 울릉도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상 최초로 독도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 게 이 지증왕, 삼국
사기 지증왕에 대한 기록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증왕의 뒤를 이은 법흥왕은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당시 법을 율령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래서 율령을 반포하고요. 신하들의 관등을 정비합니다. 신하들의 서열을 매겨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믿고 있던 불교를 국가가 공식 인정하게 됩니다. 이 법흥왕의 불교공인과 관련된 대표적인 설화 하나가 이차돈 설화입니다. 이차돈이 이제 왕의 건의를 한 거야. 이제 불교를 우리도 믿어야 된다. 이제 부처님을 믿읍시다라고 하니까 이제 귀족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게 되고요. 이제 이차돈이 이 반대를 무릅쓰고 불교를 공인해야 된다고 주장하자 이제 왕이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라.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하니까 그럼 나를 죽여봐라. 내 목을 치면 부처님의 그런 뜻을 딱 볼 수 있을 거다 해서 실제로 이차돈의 목을 잘랐더니 머리는 저기 남산까지 날아가고 이 목에서 흰 피가 솟구쳐서 하늘로 내뿜어지더니 그게 하늘에서 떨어질 때 꽃으로 변해서 꽃비가 내리더라 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리고 이때 이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쇠퇴한 금건가야를 법흥왕 때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신라의 전성기가 찾아오는데요.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진흥왕은요, 가야의 맹주였던 대가야를 정복하고요. 그리고 옆에서 봤듯이 성왕과 연합을 해서 백제의 성왕과 연합을 해가지고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한반도 곳곳에 심어져 있는 진흥왕 순수비. 자, 진흥왕 순수비 크게 4개입니다. 서울에 있는 북한산비, 그리고 마운영비, 황초령비, 창령비, 요런 비석을 묶어서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데, 전 너무 순수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아니라 순수, 왕이 직접 그 땅에 가서 그 지역을 눈으로 보고 남긴 비석이란 뜻입니다. 왕이 직접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비석인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이게 이제 6세기 진흥왕의 최대 영토죠. 황초령비, 마운영비, 북한산비, 창령비까지 이렇게 진흥왕 순수비 알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처음에는 백제가 가장 처음으로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 뒤를 이어서 4세기 말 5세기 초에 고구려가, 그리고 6세기에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바로 신라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됐잖아요. 그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요때 5세기가 지나고 장수왕이 한창 전성기를 맞이한 이후에 6세기 말이 되면 6세기 말 500년대 말이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국에 여기 나오나? 나올 리가 없군요. 중국에 보면 여긴 없네. 지도가 없네. 이제 중국이 옛날에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창 싸우고 할 때는 자기네 나라도 굉장히 이제 여러 개의 국가로,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여러 개의 국가로 쪼개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로 통일한 국가가 등장합니다. 바로 수나라, 중국의 수나라. 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의 황제는요, 이제 나는 두려울 게 없다. 저기 한반도에 고구려라는 애들이 지금 힘이 세다고 이제 좀
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가서 한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하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고구려를 멸망시키기는커녕 살수대첩에서 을지문덕 장군 아시죠? 살수대첩에서 패배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나라는 멸망을 하게 돼요. 고구려와의 전쟁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과 자원을 다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중국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그 나라를 무너뜨리지 못해서 이제 금방 수나라는 무너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국 세력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구려는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당나라입니다. 당나라 많이 들어보셨죠? 당나라 역시 초반에는 고구려랑 친하게 지내는 척을 하다가 좀 서서히 나라가 안정되고 나서 바로 고구려를 공격하는데요. 고구려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안시성 싸움에서 당나라를 물리쳐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당나라는 이거 쉽지 않네? 예상보다 얘네가 끈질기네?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누구랑 손을 잡냐?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나당동맹이라고 하죠. 자, 나당동맹을 체결하고 나서 나당동맹의 초반의 약속은 이랬어요. 나당동맹이 지금 당나라의 목표는 고구려잖아. 그리고 신라는 삼국을 통일하고 싶어. 약간 둘이 좀 겹치는 부분이 많아. 목적에서. 그래서 약속을 한 게 우리가 일단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나면 대동강을 기준으로 그 북쪽은 당나라가 그 남쪽은 신라가 다스리기로 약속을 하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초반에 바로 고구려를 공격한 건 아니고요. 바로 이제 백제를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백제는 최후의 전투인 황산벌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백제의 왕자와 신하들이 다시 백제를 일으키겠어. 백제의 부흥 운동을 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복신, 도침, 흑치상지, 부여풍 이런 왕자가 부여풍은 왕자고요. 나머지 4명 앞에 3명은 신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백제 부흥 운동을 벌였다. 자, 그리고 이제 백제를 멸망시킨 나당 연합군은 최후의 상대인 고구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고구려가 연개소문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연개소문 이후에 국력이 굉장히 휘청거리던 시기였어요. 그때 딱 공격을 해가지고 평양성 함락시키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백제랑 마찬가지로 고구려에서도 안승, 건모잠, 고연무 같은 사람들이 고구려를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는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약속과 달리 이제 대동강을 기준으로 땅을 나눠 가지기로 했는데 당나라가 이게 막상 사람이 욕심이 생기더라고. 딱 이렇게 딱 통일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거 한반도 그냥 내가 먹어도 되겠는데 해가지고 막 슬금슬금 그 신라가 다스리기로 했던 지역에 막 숟가락을 얹는 거야. 막 이제 군대를 막 자꾸 보내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결국 동맹이 깨지게 됩니다. 나당 동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나당 전쟁으로. 대표적으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예상 밖으로 신라가 굉장히 잘 싸워요. 지형을 이용해서. 그러면서 당나라가 결국 한반도 전체를 포기하고요. 처음에 약속했던 대동강 이북 지역만 차지를 하게 됐다. 그래서 신라는 대동강 이남 지역을 기준으로 그 남쪽 지역을 통일을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이런 내용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라의 삼국통일의 의의와 한계. 의의는 일단 우리 민족을 통일했다. 한계는 대동강 안으로까지밖에 영토를 확보하지 못했고 당나라라고 하는 외세를 끌어들였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676년에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이제 그 뒤로는 남쪽으로는 신라,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가 등장하면서 남북국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주제 3번 통일신라 발해의 발전, 남북국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학습지
일단은 학습지 2쪽과 3쪽 영상으로 만나보고요. 그 다음에 남북시대에 대한 한눈에 보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